예,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잠시 고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이 토론과 관련해서 당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새누리당의 서상교 의원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간 1대1 토론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쯤에 새누리당 서상교 의원 측에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해 와서 예고해드린 것과는 다른 토론이 됐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고지해드립니다. 이 점 100분 토론 측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임해주실 패널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맞은편 쪽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오늘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고 본격 토론 진행합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자 정치권 일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대화록 공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에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라도 발표록이 공개되어 NLL 논란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이 본분을 잊고 국익과 국격, 최소한의 상식을 모두 저버린 채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습니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은 국정원 내부에서 보관해온 대화록을 자의적으로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기밀 해지를 할 수 있느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문제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로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의 성격 규정 여부에 따라 위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남북 관계를 비롯해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NLL 대화록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그 쟁점과 파장을 짚어본다. 예, 저희가 간략하게 오늘 토론의 요지를 담은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주제가 참 만만치 않고 최근 여야 간의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을 모셨는데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정청래 의원께 첫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찌됐건 지금 국정원에서 대화록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 민주당 측에서도 전문 공개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문이 오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열람을.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건지 좀 듣고 시작하죠. 예. 먼저 NLL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렇게 공개된 것은 국익상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그 댓글 사건을 다 찾아냅니다. 근데 이것을 은폐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밤 아무 흔적이 없었다. 국정원은 무혐의다라고 발표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검찰에서 공소장 내용대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이 확실한 걸로 발표됐다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매표 쿠데타가 입증이 되자 국정원이 거기에 내몰린 겁니다. 새누리당도 같이. 그러니까 이걸 물타기 하고자 새롭게 이 공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대통령 남북 정상 대화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대화록이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있느냐, 국정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나와서 종로 포장마차에서 민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주 한잔 하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미국에 가면 대통령이 아닙니까? 집무실에 있어야만 대통령입니까? 똑같은 이치로 남북 정상과의 대화록은 그 보관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기밀이 보호돼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놀랍게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명예,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걸 공개했다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믿기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 이렇게 103쪽을 가지고 그리고 8쪽으로 발췌해서 원본의 내용과 앞뒤를 자르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장난짓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대신 국가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말을 할 때 그 기분과 상태 이것이 다 고려돼야 됩니다. 예. 말하는 것이 앞뒤 잘려져서 그냥 기록으로 녹취된 것은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정원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녹음 파일까지 공개하자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그 원본과 이번에 국정원에서 전문 공개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군요. 일단. 자, 남재준 원장이 매우 놀라운 또 오늘 발언도 했는데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국정원 것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내용이다. 거의 같은 내용일 것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했다는 겁니다. 고려 없이. 그래서 이런 국가의 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러한 막말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국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사퇴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입장은 일단 이 원본과 음성 파일까지가 공개돼야 한다. 그리고 이 의도에는 국정원의 어떤 최근의 정치계 의혹 논란과 관련된 물타기가 있어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면 그건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에 이미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조사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는 국정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조사 세 가지인데. 검찰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보시는 거고요.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댓글 관련 선거 개입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그 국기문란 이 세 가지가 서로 고소되고 고발되면서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두 부분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면 빨리 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물타기하러 이걸 했다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만약 국정원이 이걸 물타기하고 이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으려면 3월 17일에 이 111과 관련돼서 또 다른 것을 터칠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국정조사 다 합의하고 이제 국정조사 검찰만 끝나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NL과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물타기다 하는 거는 그건 비약이고 논리 비약인 것 같고 현실과 안 맞는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발단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사위원회에서 박영석 의원께서 6월 17일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언을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NL 관련 발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간중간 오해받을 부분만 추가하게 만든 보고서를 누군가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것을 새누리당 정문홍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자극적인 발언을 했는데 사실 우리 당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정문홍 의원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사실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보면 우리가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사과도 요구하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 챙기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야가 싸우기 시작하고 내가 올리 말리 하고 또 이렇게 번개되고 하면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검찰이 혐의 없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으로 끝내자라고 사실은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을 하면서 지금 국정원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NLL과 관련된 특히 국정원 조사와 관련돼서 예. 전부 어떻게 가냐면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정통성이 없다. 그때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돼서 제대로 공개가 됐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이런 발언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까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검찰 조사도 안 끝났고 근데 결론도 안 났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하자고 합의했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는 국정원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했는데 국정원이 물타기 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조금 비약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일을. 지금 뭐 전반적으로 첫 발언이기 때문에 모두를 좀 담아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제 좀 쪼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근에 굉장히 여야 간의 갈등의 한 포인트가 과연 이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가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양당의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듣고 시작하죠. 예. 잠깐 조명철 의원 반론 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반론해서. 이것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4일 날 작년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장이 기소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대로 이 반대로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책임질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건 검찰의 공소장의 첨부 자료입니다. 경찰들이 댓글 흔적을 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야호, 큰 거 찾았다. 국정원 본부 IP까지 찾았다. 하고 이미 다 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그거 삭제해. 그리고 정반대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국정원이 무혐의다. 이렇게 밤 11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가짜로 발표됐기 때문에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단 한 필요도 표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진실로 국정원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경찰이 진실대로 발표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했습니다. 국정원과 대통령이 위기로 몰렸어요. 이걸 타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 NLL 문건을 저는 공개했다. 이것이 물타기 아니고 꼼수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세훈 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매표, 구태타를 한 것이고 남재준 원장은 국익을 내팽개치고 이런 매국 구태타를 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게 다 공개되는 마당에. 제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이라면 참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소식까지 안 들리고 공개가 되는데 이거 내가 무슨 발언을 해도 무슨 망신을 당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대화는 합의된 것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30년, 50년 기밀 문서로 보관합니다. 근데 그 보관된 대통령 기록물만 기록물이고 같은 내용인 국정원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면 조명철 의원이 양복 까만 거 입고 있으면 조명철이고 파란 다른 옷 입고 있으면 조명철 의원이 아닙니까? 대통령 정상 간의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거죠. 그것이 남산에 있든 북한산에 있든 국정원에 있든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든 그것은 보호받아야 될 기밀 문서인 건 분명한 거죠. 지금 일단 그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100분 토론에서 잠시 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좀 논의를 제가 좀 쪼갰으니까요. 국정조사 관련 내용은 좀 뒤로 좀 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가 공공 기록물로 볼 것인가가 지금 여야의 시각 차이가 커서 그 논거를 좀 듣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 의원께 드리죠.
저희들도 대통령 기록물은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은 지금 현재 우리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서 준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상은 뭐냐? 지금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거,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이것을 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3분의 2 제적 이상이 찬성하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고소한 정문원 의원, 이철호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할 때 그걸 제출받았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관할 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장 발부 안 했어요. 그래서 제출해가지고 제출을 받았는데 이때는 두 가지가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검찰의 판단이 있습니다. 검찰이 내라면 고등법원 영장 가져오시오. 국정원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공공기록물로 난 보겠어. 가져오라. 그러니까 국정원 뭐냐? 이거 공공물이라고 나를 판단하겠다. 이 두 가지가 공통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출받아 검찰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뭐냐? 공공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사실은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보존소에 넘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국정원도 한부 관리를 해서 다음 대통령이 남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와 약속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 국정원이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국정원 법에 의하면 이것을 공공기록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공기록물을 비밀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기관장이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이번에 판단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은 국정원이 이걸 먼저 문제 제기하고 공개한 거 아니고요. 소상기 위원장님이 먼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간사님이 제일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상기 위원장이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시작한 게 아니라 정보위원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게 하나가 명백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NLL과 관련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 몰아간 측면이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끝내면 되는데 자꾸 몰아가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반론 드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 40년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내용이 국정원에 있다고 해서 공개해도 된다. 그것은 국가 이익상, 안보상 옳지 못하다 이런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요. 공공기록물로 보고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이것을 100번 양보해서 공공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국정원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왔기 때문에 조명철 의원이 좀 모르는 부분도 제가 알 수 있어요. 연구기록물이 있고요. 특수기록물이 있습니다. 자, 연구기록물은 37조에 의해서 열람은 가능합니다. 근데 열람한 내용을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은 저희 민주당에서 그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열람은 가능한데 발설했기 때문에 내용을 NLL만 얘기만 한 거 아닙니다. 핵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군사력 문제도 있다. 다 있다가 해서 그 기밀을 공개한 겁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그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근데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나 검찰에서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있는 것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특수기록물입니다. 그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록물의 보관 장소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중앙, 지방 기록물 보관소 등. 근데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의 정보 보안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특수기록물에 의해서 특수기록관의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열람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금 공개한 것은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공개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특수기록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공기록물법 37조를 잘못 컨닝한 거예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검찰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이걸 일반 문서로 해제시키면 처벌이 좀 감해질까 하고 저는 공개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오늘 제가 조명철 의원 안 계실 때 정보위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추미애 의원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 기록물인데요. 국가 안보, 평화, 통일 이런 등에 관련된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특수 기록물이고 특수 기록 보관을 하게 돼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 열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예, 제가 잘 공부만 했습니다. 몰랐던 부분에 해서 예. 가르쳐서 고맙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비공개 열람, 비공개 자료도 많지만 공개 자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시효도 있지만 시효가 안 끝난 것에 대해서 공개한 것도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당 기관장이 지금 현재 이 정보 자료를 비밀로 분류할 거냐 아닐까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기관장이 가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법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NLL 발언록과 관련돼서는 이미 비밀이라고 해놨는데 공개될 거 다 됐습니다. 언론이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럼 볼 사람 다 보고 또 말할 사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판단할 때는 나만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장이 이게 비밀 자료다 아니다라는 판단 근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지적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이 요새 너무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사방에서 주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고 정보를 생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조직이 조직 성원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추스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을 하고 지금 내부에서는 개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꾸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근거가 반발할 수 있는 근거로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발언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고, 야, 설마 그럴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그럼 보자니까 안 볼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우아합니다. 자, 까보자. 이러면 될 텐데, 민주당 쪽에서 의외로 안 볼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자, 까보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알 대로 알고 공개되고 되고 그리고 아마 기록물에 있는 그부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분의 2가 또 합의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더라도 좀 우리가 교훈을 찾자는 의미에서 한번 볼 필요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하시죠.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세훈 원장이 다 잘못했느냐? 잘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원장이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이 대화록은 국가안보상, 국익상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의원이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보안각서를 쓰더라도 발설 안 할 자신이 있느냐? 발설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정원장이 오늘 정보위 질의에서 이걸 왜 공개했느냐고 얘기했을 때 국가 이익에 필요해서 공개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닙니다.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공개했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만 중요하냐? 국민들의 사기는 어떻게 된 거냐? 국정원의 명예만 중요하냐? 국가의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 정상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거는 거의 망언 수준이다. 어찌 국정원이 이럴 수 있느냐? 국정원이 존재 이유가 뭐냐?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음지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근데 국정원장이 이런 답변을 보면서 아, 이런 국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도하게 이런 것까지 공개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정보위원으로서 참 서글픈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국정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 제한 문건 그러고 보수적인 활동 지시해서 관제대모 이끌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거 안 하면 국정원 명예는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동의하느냐 할 땐 또 그건 동의한다고 또 그러셔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명예는 국정원이 이렇게 정치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지 않고 본연의 국가 정보 업무, 취득 업무만 하면 국정원의 명예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단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이 제대로 서고 국정원이 신바람 나는 일을 하고 국익과 관련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곧 국익의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좀 확대 해석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것 조금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대로. 그건 뭐 좀 너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저희 간사로 계시고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때 대선 작년인가요? 금년 총괄 제가 원세훈 국정원장 탄핵을 읽은 사람 아닙니까? 왜? 국정원 이렇게 전 국민이 NLL 공개하라. NLL과 관련해서 진실 여부를 공개하라. 싸우고 있는데 그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개를 안 한다. 공개 안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비실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사실 그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론이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건 뭔 소리냐고 압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국정원이 만약 공개했다면 상당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선거철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생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공격받은 민생 쪽으로 뭔가 여야가 협의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래야 될 일들을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만에 하나 야당이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종종궁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당의 말이 일리가 있다면 될수록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내일 발의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적법성, 위법성 이거 기록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개 여부가 어떤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듣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정작 국론 분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과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전문이 공개됐습니다만 일단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전문 내용 중에 이 북방 한계선 관련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야 입장이 좀 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 먼저 드리죠. 일단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온갖 비굴과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 드린다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오늘 국회가 끝나고 5시 18분입니다.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NLL 포기 말씀은 없었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주장인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과 내지 법적 책임을 면키 어렵고요. 또 하나는 비굴과 굴종으로 일관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 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180도 다른 겁니다. 오전 회의를 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그리고 서해 평화지대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가 반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회를 하고 군수뇌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김계관 씨를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 부하 직원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를 합니다. 북한 군인이. 국방부 수뇌부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까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180도 거꾸로 다르게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 드렸다라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습니까? 보고를 받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처럼 실제로 진실이 아닌 것이 많이 왜곡되고 꽈배기처럼 꽈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했다. 포기 발언 없습니다. 포기에 포자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비굴하게 보고 드렸다? 아니에요. 북한 군수뇌부한테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나한테 보고까지 해주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겁니다. NLL은 NLL 사이를 놓고 이것이 정전협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유엔 사령관이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북에서는 밑으로 더 내려가고 싶어하고 우리는 더 지금 지키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싸우고 연평해전도 있고 군인도 죽고 하니 여기를 서로 싸우지 않게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더 하나 요구한 거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오케이 한 게 있습니다. 해주 직항로를 좀 열자.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거기는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거기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를 직항로를 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감한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자, 좋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NLL 이 문제를 떠나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그러면 만들면 좋겠네요. 평화의 바다로 만들면 좋겠네요. 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동감합니다. 저도 그 뜻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NLL 관련해서 그 뜻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NLL 관련해서 포기 발언은 대화록상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선생님 입장은 어떤가요? 사과하세요, 빨리. 공개문서 접수 거부하신 분이 정말 다 보신 거예요. 아니,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본 겁니다. 언론에 안 보시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앞뒤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NLL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는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쪽으로 쏙 내려와 있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 여기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게 있고 그다음에 NLL은 북쪽으로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해 평화 공동 오로를 얘기하면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밑에 있는 해상군사 분계선 사이에 공동 오장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해상, 우리 영토 안에 공동 오장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뒤로 내려오면서 하는 발언이 뭐냐면 나는 김 위원장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NLL과 해상군사 분계선 사이에 우리 용례인데 그 안에 공동오장 만든다는 걸 오케이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NLL 우리가 생각할 때는 NLL 포함해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 교류 협력이 좋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류 협력과 지원의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포용 정책이라는 거 그때 추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발언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핵 내가 밖에 나가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한 평화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의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소소히 유도해내는 게 포용 정책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대화로 보면 그게 아니다. 그 심지어 어떻게 나냐면 북한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안정된 기초에서 나가는 것이 교류하는 것이 우리의 더 국익이 돕니다. 이런 발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하고 많이 다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 뭡니까? 포괄적 전면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가치를 많이 훼손시키는 발언들도 끼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폭이란 용어가 없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읽어봐서 폭이라고 폭이라는 말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읽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청래 의원님께서 한번 좀 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중요한 팩트가 나와 있는데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해상 군사 분계선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 해상 영토가 되겠습니다만 NLL보다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NLL의 우리 북쪽 한계선과 내려와 있는 북방 한계선 그 사이의 수역을 지금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공감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보도록 제가 지금 갑자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NLL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해 5도가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 있죠. NLL이. 북방 한계선입니다. 자, 근데 북한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을 해요. 이 섬 사이로 밑으로 내려와서 섬을 끼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것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근데 정전협정에 포함이 됐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정전협정에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서해 평화지역으로 하고 공동 어로구역으로 하자.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요 밑으로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LL 밑으로만. 그럼 우리만 손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면 개념으로 지금 우리 NLL을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같은 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이좋게 총도 안 쓰고 군인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하자.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NLL 포기는 절대 아니고 대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축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발언을 하지 말고 앞으로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미국도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내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한테 좋게 얘기해 줬어요. 부시 대통령한테. 그게 어떻게 대변하는 겁니까? 그런 거고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영토 규정이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북한 땅도 우리 땅이에요. 우리의 영토선은 두만강하고 압록강입니다. 헌법상 보면. 그런데 또 새누리당에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주장하지 않고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상호 모순이 있는 겁니다.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그 북한도 우리 영토예요. 우리 헌법 개념으로 보면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상 영토선은 NLL인 겁니다. 실제로는 NLL이 영토선이에요. 근데 헌법으로는 두만강, 압록강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헌법 해석상의 모순이 있다. 그러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통일될 때 그때 꺼내서 다시 NLL 얘기하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것은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기자 하고 끝낸 겁니다. 그리고 서해 평화지역으로 공동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NLL 포기 이런 건 아니죠. 맥락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봤는데 서로 다른 해석해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겁니다. 그럼 다른 얘기할게요. 2007년 정상회담 후에 후속 회담이 장관급에다가 장관급 회담과 장성급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이 직접 나와서 발언하는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 포기했다. 이 발언을 북한 측이 합니다. 그러니 NLL 밑에다가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 5도 소물 이렇게 보선 모양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 수로도 만들어서 그려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근거가 뭐냐면 작년 대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북한이 NLL을 인정만 하면 그 소해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북한과 대화해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북한 노동신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남북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취지도 모르는 무식의 발상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NLL은 불법 무법의 손이라는 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문 의원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NLL 지키고 왔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걸 없다는 걸로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져보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NLL을 정상회담에서 포기했다는 발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합니다. 두 번째는 믿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북한 이 대화력 그래서 내가 왜 북한이 이렇게 생각할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반복돼서 죄송한데 우리 NLL과 그 밑에 있는 북한의 해상 군계선 사이에 이걸 공동우정 만들자고 김정일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북한이 나는 뜻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소위 평화 협력이라고 하는 속에서 NLL은 포기되고 우리 지역에서 공동으로도 이루어지고 소외 투자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받아가는 거죠. 북한이 소외 경제 개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둘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대화록을 보니까 정말 오해될 수 있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국면불 이제 더 가지 말자. 이런 거 이걸 빨리 끝내는 것일수록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지금 어렵고 이러니까 그쪽에 좀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정확하게 대화록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지금 여야 간에 굉장히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대화록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문장들을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었느냐. 이게 뭔가 좀 몇 가지 워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아마 새누리당 측에서 아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앞서도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 외교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정상 간의 이런 문서가 공개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데 또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국정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 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하고 온 다음에 민주평통 그 강연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NLL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때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10월 5일 날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일보에게 보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NLL을 우회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NLL을 지켰습니다. NLL에 대해서 손상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007년 10월 5일 문화일보에 찾아보면 보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렬됐어요. 그리고 NLL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LL 문제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했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중동동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가만뒀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온 직후에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자 명예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조명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 부분이 저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가 동의를 해서 국가지정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진본과 녹음 파일 이것을 같이 동시에 빨리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정상들끼리 이렇게 대화한 그런 어떤 속사정, 속사를 만천하 이렇게 드러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어느 언론에 보니까 대한민국 무슨 방구가단지 수기한테 무슨 문건을 전달했다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렇게 폐쇄된 사회에서 있지 말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라.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라. 그리고 우리랑 남쪽이랑 평화롭게 잘 지내면 북쪽도 경제적으로 이만큼 이익이 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구를 한 게 있다. 이거 참조해라. 라고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반국가단체 수괴한테 엄청난 국가기밀을 넘긴 것처럼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데
아까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김장수 국방장관 그때 남북 정상회담 이 발언 나올 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여한 사람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고 네. 박정천 그 실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공유를 하고 나서 국방장관으로서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확인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장관 얘기를 어떻게 했겠냐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김장수 장관의 생각과 네. 그때 당시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대화록에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군부하고 지금 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걸 노 대통령께서 직접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고 그리고 김장수 장관께서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그걸 포기하는 걸로 했다라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라고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지도, 북방 한계 그 해상분계선을 들고 나왔을 때 놀란 겁니다. 사실 그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 NLL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나한테 위임을 했는데 당신들 무슨 소리냐. 그런 합의했을 리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발언록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장수 장관은 이때 정상회담에 직접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믿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이를 포기 안 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민주당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빨리 논란 끝내자. 그래서 빨리 보자. 이게 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찬성하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럼 공격 받는 쪽에서 그럼 까자 이러면 또 까자 그러면 또 불법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 공개된 마당에 좀 더 정확한 걸 보시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이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발언이 잠깐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내려와서 김장수 국방장관한테 NLL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보수 언론에서 그때도 막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하게 대처해도 된다. 김장수 장관한테 그런 지시까지.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대화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게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드렸던 질문에서 좀 벗어났던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들은 셈으로 치고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이제 아마 기획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로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 좀 우리는 들어볼까요? 다 같이 중점 둡니다. 예. 사실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숨길 거 없습니다.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조사,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근거들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주장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정원 요직원 인권유린 이것도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권 그다음에 신변 보호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 정치권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정보를 빼나고 미행하고 집에 가서 차를 들이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 집을 급습하고 그 상황을 또 문재인 TV에서 생방송으로 방영을 하고 이 인권유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이걸 유린하는 방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전후 사항을 분명히 하고 좀 따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마음 아픈 건데 우리 국정원이 어쩌다 이렇게 된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국정원 많은 국민들은 아마 국정원만큼 이게 질서 있고 성명하복에 돼 있고 그리고 음지수회라고 양질 지향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그리고 서로가
동료회 이런 것들도 강한 조직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조직에서 밖에 사수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특정 지역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동료 직원에 대한 정보를 차량 번호를 비롯해서 집 주소, 그다음에 행적까지 구체적으로 공공치를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일이 국정원 내부에서 자기 동의를 향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이고, 그리고 우리 국정원 조직이 이 정도로 됐으면 이게 빨리 이걸 치유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다. 그래서 이 과정에 야당의 그 선거 캠프와 연결된 외부 사람이 주도한 정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정당하게 밝히자. 이런 그 세 가지에 어느 하나도 뭐 소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 정확히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은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것은 이겁니다. 12월 16일 날 밤에 실제로 대선은 결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 수사 발표를 저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무성 박근혜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12시에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오늘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40분입니다. 11시가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박선규 대변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20분에 11시에 김용판 청장의 지시를 받은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댓글 흔적 없다. 국정원 아무 짓도 안 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11분 후 국정원이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각오해라.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대선 결과는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장 독단적으로 개별적으로 혼자 했는지 위에 지시는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새누리당과 커넥션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생각이고 김용판 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은폐 축소 그리고 허위 발표 때문에. 자 그랬는데 이분이 나 혼자 죽기는 싫다 하면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 박모 국장한테 전화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이런 국기문란 그 선거 매표 구태타까지 해놓고 이걸 은폐하는 데까지 지금 관련이 돼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영남대 선후배 사이에요. 김용판. 그리고 그 김용판 서울청장 국정원에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따냐? 국정원이 그런 국기문란 사건 대북 심리전단을 그런 활동도 해놓고 또 은폐까지 개입한 건 아니냐? 근데 새누리당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밝히려고 그러고요. 다행히 오늘 남재준 원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국정조사 합의됐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겠냐? 나오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미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대북 심리전단은 활동을 잘한 거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부 원세훈 원장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오늘 했어요. 다행스럽게,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때가 또 물었습니다. 권영애 안기부장이나 원세훈 원장이, 권영애 원장은 감옥 갔었고, 원세훈 원장도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같은 국정원장으로서, 현재 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참담하다.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재준 원장도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정보원 정보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NLL 이 문건 관련해서도 이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죠.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렇게 일반 문서로 갑자기 격화시켜가지고 공개를 합니까? 국정원이 뭐 하는 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당 정보위 간사가 통화하자고 할 때는 거절하고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가져오라니까 휘딱 갖다 주고 이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이게 바로 정치 개입의 증거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남재준 다시 원장이 말을 하더군요. 말씀하자면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이 연계된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그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에 중점을 두겠다. 조사 범위를. 네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어도 네네. 되겠습니까? 네네. 예, 판론 듣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잘 말씀 들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 국정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해명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단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은
지금 그 선거 개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그 대선 때 북한이 거의 2만여 건에 대한 사이버 SNS 상에서 우리 당을 포함해서 우리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국정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하죠. 그래서 2만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 보면 8천 건이 대통령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한 4천, 5천 건 사이가 우리 국정과 관련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는 여야의 지도자 포함해서 여야의 그 인사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이 또 퍼나르고 그게 급속도로 퍼지고 그것이 진실인 양 이렇게 유언비어로 퍼지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의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행사에 대한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심리전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전단이 대단히 경계선상에서 움직이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예컨대 4대강 공격한다. 제군 해군기지 공격한다. 이럴 때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막자고 보니까 오늘날 갑자기 야당을 공격한 걸로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분명히 하지 않은 것도 참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국정원 그 심리전달이 조직적으로 70명이 다 그 대선에 개입한 걸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사실 몇 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연인원도 한 70명 한 석 달 사이에 70명인데 하루에 한 건도 안 올리고 그 올린 사이트도 보면 상당히 인기가 없는 한 120건 밖에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 이런 댓글을 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또 뭐 있는가를 국정조사에서 밝히자고요. 그래서 밝히는 건 밝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다 골고루 다 듣고 균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명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선 때 몇 명이 댓글 달았다 얘기하시는데요. 원세훈 원장 체제에 얼마나 정치 사찰을 하고 정치 개입을 했는지 문건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종북 좌파 시장으로 몰아라. 그리고 관제 데모를 일으켜라. 그리고 국정원 직원으로 다 나온 겁니다. 문건이.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러면 문건만 있었냐? 아니에요. 행동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청 주변에서 계속 데모합니다. 박원순 시장 종북 좌파라고 물러가라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재준 지금 원장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도 원세훈 원장이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 좌파의 개념을 그릇된 인식으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거 아닙니까? 자,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한 것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지금 발표를 부정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재준 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의 명예를 정말로 살리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기문란 사건을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켜서 덮으려고 하는 이건 한마디로 엽기 행각이죠. 이런 엽기 행각을 중단하는 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살리는 일이고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야당 정보위 간사로서 조명철 의원님도 잘 하실 겁니다. 제가 정보위를 하면서 여야 간사가 합의된 것 이외에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남재준 원장한테 그랬습니다. 정보위 간사인 야당 국회의원보다 어떻게 국정원이 보안 감각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엄연한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공식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었고 어느 정도로 조직적으로 얼마나 더 포악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죠. 국정조사는 철저히 할 거고요. 그리고 국기문란을 또 다른 국기문란을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용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우리는 뭐냐면 국정원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 국정원장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무작정 그 법을 가지고 지킨 그 법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행위를 한 사람이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공정하게 한번 평가를 하자. 그래서 국정조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가 여야가 얘기하는 거니까 야당 입장과 여당 입장 그리고 또 국민이 여러 가지 생각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모아봐서 그다음에 최종 판결을 아직 여기서는 지금 단계에서 시작 전에 내리지 말자. 이런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지 뭐 결론을 놓고 확인하는 작업은 아니니까요. 아마 양당이 공히 이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범위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듯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벌써 60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서 마지막 발언 한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물론 이 최근에 국정원 논란이라든가 이 대화로 공개에 따른 파장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만 6월 국회를 저희가 참 민생 국회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야 간에 좀 정쟁으로 좀 저물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을런지 양당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조명철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여야 정쟁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쟁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국민에게 빨리 더 크게 이게 그 따뜻한 온기가 갈 수 있을까 그런 논쟁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불필요한 논쟁처럼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다른 그런 것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만 야당께 부탁하는 거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국민이 의혹이 있는 거는 의혹대로 풀고 그리고 민생은 민생대로 같이 챙기자. 이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자. 그리고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 의원님. 국가정보원은 국가공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엽기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제1, 2의 국기문란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없고 대한민국 국격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안보에 필요한 이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국정원장의 말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참담함을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원칙은 없고 반칙만 있었습니다. 국가 이익은 없고 국정원 조직을 사수하려는 그런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국정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정치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님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워낙 뜨거운 이슈였던지라 60분의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2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에 임해주실 두 분의 패널인데요. 두 분 모두 저희 100분 토론에서 참 낯익은 분들입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맞은편입니다. 배재대 정현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60분의 그 토론을 지켜보셨을 텐데 두 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짤막하게 한 1분씩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정치로 파장이 일고 있는데 두 분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씩만 좀 듣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먼저 드릴게요. 예, 대화록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정치적 파장과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대화록의 공개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지금 발췌문만 공개가 돼 있고 전문이 공개돼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격에 대한 손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어느 시점에서는 하여간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이 맺고 끊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문서뿐만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래서 3분의 2 그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렇다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 개요가 전부 나와 있는 것이라면 빨리 합의를 해서 그 원본은 물론이고 녹음돼 있는 것까지라도 분명히 해서 그 판단을 국민께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경까지 온 바에야 모든 걸 공개하고 매듭 짓고 가자. 이런 그렇습니다. 취재로 바라보시고 계시고요. 정 교수님. 글쎄요, 뭐 그 공개하는 거 하지 말자가 핵심적인 쟁점인가라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공개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까 뭐 국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승자를 결정해주는 게임인가 또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정치적 반성과 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이런 정치 양자들 간의 이 갈등의 과정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과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여야를 대신해서 나오신 의원분들이기 때문에 하도 입장이 강하셔서 두 분의 좀 중립적인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여야가 최근에 국정조사라든가 이 발언록 공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 여야 간에는 득도 있겠습니다만 실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조심스럽게 새정치, 진보적 자유주의를 기치로 걸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2부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이념과 가치들이 공존, 융합,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치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대한정당 추진을 공식화하고 정치적 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 근본주의 원리가 만들어낸 사회 경제적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여러 진보 인사들이 내세웠던 진보적 자유주의와 차별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대한정당의 모습을 스케치해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 구도의 틈 속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드러내면서 야권은 향후 연대인지 경쟁인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 의원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을지 심도 있게 토론해본다. 네, 정윤준 교수님도 여기 좀 관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듣고 들어가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진보적 자유주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를 했더니 신자유주의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단어가 좀 다 하나하나가 좀 어려워서요. 예.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깔끔하게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주의 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등한 권리, 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 기본 원리는 뭐 누구도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가 실제로는 발전해오는 과정에서는 시장 질서와 상당 부분 결합을 해서 이른바 자본주의하고 같이 결합을 했죠. 시장이 순탄하게 잘 경쟁하고 또 공정하게 관리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진보적 자유주의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또 시장의 과잉 문제 우리가 시장의 과잉 문제로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 대선 때 논의했던 것들 중에는 이른바 재벌의 문제라든지 또는 독과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한다. 그게 이른바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뭐 많은 자유주의 논쟁이 있었는데 주로 국가가 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가 만능주의 또는 법으로만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사회적 해결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정당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국가를 유일한 대안으로 놓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 안에서 자유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을 일단 그 진보적 자유주의로 그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 그 정의를 좀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더 쉽게 현실 정치로 대입시켜서 여쭤봐도 이게 우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기반을 둔다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간쯤입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이 진보정당의 중간 지점쪽으로 가야 됩니까? 진보적 자유주의. 그거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좌표가 분명할 때 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진보적 자유주의 그 자체의 포지셔닝보다는 양당의. 그렇죠.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당을 놓고 정당의 스펙트럼을 쭉 나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지금 없는 정당이니까요. 예. 그렇다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민주당 또는 다른 진보 정당들이 과연 이 이념적 좌표 안에서 어떤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명확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의 정당들이 뭐 최근에 새누리당도 좌클릭을 한다. 또 민주당도 뭐 좌클릭, 우클릭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구도 하에서 지금 많은 언론과 또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과연 어디에 안착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현실 정치에 이 기타 정당들의 이념적 좌표가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굳이 이제 저희 내부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도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냐 예.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그건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모호하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 정치적으로 좀 끌어오면은 그나마 그 모호성을 좀 해결할까 해서 여쭤봤던 취지였고요.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진보적 자유주의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많은 분들에 의해서 쓰여 왔었습니다. 예. 뭐 손학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문재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연원을 또 따지다 보면 사실은 제3의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도 역시 진보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제3의 길 안에 진보적 자유주의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뭐 자유주의나 혹은 민주주의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는 사람이 이것은 진보적 자유주의다라고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개인의 자유가 가장 말하자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주의는 보수적 가치의 핵심적인 그런 이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보적이라고 하는 수사가 붙었어요. 그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크시즘이나 좌파 경제학의 핵심적인 그 개념이 프로그레시브거든요. 진보거든요. 따라서 진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관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진보주의와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가 사실상 어느 정도 합쳐져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이 어느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특정 정책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확한 그 정치적 이념 좌표는 향후 정당화되고 그 정당에서 나오는 정책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예, 채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옳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홍성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뭐 특별한 현안이 사실은 떠올랐을 때 과연 진보적 자유주의는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보수지역 관점에서 보는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약간의 어떤 진보성을 담보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이런 논쟁을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1990년대 말부터 소위 말하는 2008년도까지 소위 말하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번의 시도들이 있었죠. 우리가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축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이른바 여러 가지 복지국가 모델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장의 문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이 시장 근본주의적 기반 하에 있는 자유주의는 그걸 경쟁의 원리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에 들어서 그 자유주의의 어떤 시장 질서를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끌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념적 사조와 또 그것에 대한 주장들이 대거 등장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손학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유시민 의원도 비슷한 시점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실제로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국가에다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 또 정부가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개입이죠. 국가와 정부의 개입인데 우리가 경제민주화 문제만 하나 놓고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설왕설래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기구로서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이건 국가기구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자본과 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재벌 또 대기업 이런 것들과 국가 권력이 사실은 굉장히 밀착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끊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밀착된 관계 하에서 과연 이런 국가기구들이 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경제민주화 또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걸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기구와 단순한 법의 지배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관계들을 바꿔낼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집적되고 표출되고 또 정당은 그걸 끌어내고 또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춘 적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보적 자유주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장과 국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고도 참 정치 경제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정 교수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을 쭉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자유주의나 혹은 시장 근본주의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국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소위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 풍미했던 신자유주의는요,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그다음에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이 양대 위기를 통해서 1970년대의 경제 위기는 그야말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위기였다고 봤어요. 그 위기를 해결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전하도록 시장에 계속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것은 왜 그러냐? 그 이전에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이제 30여 년 지나니까 그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상당한 구조적 문제점이 또 쌓였어요.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에 걸쳐서 문제가 쌓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걸 전제로 해놓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진보적 자유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제도나 이런 것이 좀 잘못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본의 집중 뭐 기타 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역시 국가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4.0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본주의 1.0 시대부터 4.0 시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형태의 자본주의가 항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결국은 국가가 만들어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은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냐? 국가를 제외하고 국가가 지금 해결 못하니까 다른 세력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른 세력의 실체가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안도 지금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진보적 자유주의는 아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께서는 국가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또는 도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를 누가 구성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벌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관료만 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우리의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이해관계들이 실제로는 국가 단위로 끌어올려지는 중요한 건요. 소위 정당을 통해서이건 또는 그 정당들의 집권을 통해서이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당들은 지금 양진영에 딱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 진영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 이해관계 또는 특수 이해관계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런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끌어올려내는 기제들은 국가 중심적으로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정당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그런 것들이 또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우리 어떤 정상적인 국가 질서의 운영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국가 이야기하시는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얘기했던 그 국가가 과연 그런 자연스러운 이해관계들을 정치적 상부 구조까지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유용한 기제였느냐. 그리고 정당은 과연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 양당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조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 자체의 어떤 기능과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모아내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 진보적 자유주의 안에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념형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양당제와 다당제 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소위 정치적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 체제라든가 정치 문화라든가 이런 거하고 전부 결부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양당제로 이렇게 지금 구조화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소선구제를 비롯해서 대통령 중심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러면 개개인의 어떤 우리 사회 다양한 이익을 제대로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반영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 제도적인 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제3세력의 등장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글쎄요. 아니요.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양당제를 제가 아까 국가 문제를 같이 놓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당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이상한 양당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균분된 양당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 양당제가 성립되는 가장 그 기본 근저들을 보면 이 정당들이 명확하게 자기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는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선거 때마다 약간씩의 정책적 클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지원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 양당제는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장치로서의 정당이
이념이 있는 정당이 아닌 국가 권력을 목표로 하는 단임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민생의 문제 또는 다양한 사회 이슈 문제들을 수렴하거나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민주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한 집권 여당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 관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당제가 진보적 자유주의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경쟁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정당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우리 그 1인 2표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우리 1인 2표제 도입한 것만으로도 소수 정당들이 실제로는 원내 입성을 할 수가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당적 구도들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양당 체제들이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상당 부분 중요한 목표로 다가가고 있고 하부 구조는 허술한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실제로는 원내 진입하고 안 하고가 그런 그 양당들의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돌아온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소위 야권연대, 이런 어떤 연대의 틀로, 공학적 연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사실은 부분적으로 동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양당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증거를 저는 어디에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거할 때 보십시오. 각 정당들이 온갖 그 이해관계를 전부 받아가지고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그 지역 공약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선거 여러 번 봤지만요. 이렇게 중앙당에서 소위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큰 선거에서 이처럼 세세하게 모든 것을 공약에 전부 담는 정당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당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했다면 왜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두 정당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표를 몰아줬겠습니까?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양당제를 이 말은 양당제의 우호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그렇다. 부분적으로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보세요. 안철수 의원 보세요. 지난번에 무소속을 가지고도 27%, 28% 지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 소수 정당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정말 이 정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대한정당이다라고 부각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든지 기성정당으로부터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정당에게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어요. 그 증거가 바로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적 자유주의 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적 자유주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대안, 지금 교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대안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는 좌표나 지향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표와 좌표가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기반은 양당제이고, 그럼 양당제도에 대한 이른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정당은 우리가 유럽의 여러 가지 정당들을 말씀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을 통해서 그걸 촉진시켜내고 또 끌어내는 이런 일상적인 소위 정책 접근형의 정당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거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다수득표를, 상대적 다수득표를 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정당으로서는 작동을 하고 있죠. 이 양대 정당들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선거가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많이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할 거 없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그런 어떤 다양한 사회적 결사체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념적 지향과 함께하는 그런 이해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정책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런 어떤 구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른바 우리가 양당보다는 오히려 다당체계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지금 사실 정치 세력으로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성 정당과는 뭔가 차별화된 이념적 지향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가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을 내세운 거죠. 이것이 기존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모든 대부분의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성 정당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제3의 정당으로 지금 출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3의 정치 세력으로.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내세운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새정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도 지금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문제는 이 그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빨리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철수 신당 혹은 안철수 정당,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실망을 더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적 자유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에서 노는 담론, 개념 속에서 노는 담론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NLL 이런 문제 가지고 혹은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 양당에서 지배적 정당이 지금 그야말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안철수 세력은 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지금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는 NLL 문제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 문제냐 말이죠.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싶거든요. 하겠죠. 현재로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와 그릇에 대한 그런 고민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 안철수 의원은 정당을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앞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좌표,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공통분모로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 하면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 이런 여러 현안 이슈 문제, NLL 문제,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이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하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주로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재벌개혁의 문제만 국한할 거냐 아니냐, 또 정치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또는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려질 거고요. 예. 아마 그게 이제 내일 싱크탱크 쪽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좀 우리 정현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대답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대한 세력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이제 정치 세력화를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난 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진보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 어떤 야권의 연대라든가 선거 공학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좀 없을 것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이른바 구도 짜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예를 들어 정책적 선호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또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요. 물론 소수자들이 실제로는 뭔가 논의를 시작해서 하나의 후보를 세워내는 이런 또는 하나의 어떤 뭉치는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했지만 실제로는 표계산으로 귀결되는 이런 연대,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극복해야 되는, 그러나 이제 경쟁해야 되는 체제가 도래했다. 이념 경쟁이든 노선 경쟁이든 예.
해야 될 때가 도래했음을 안철수 세력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안철수의 새 정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지 우리 홍 교수님의 한 3, 40초 정도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개 정치 권력보다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이 시민들, 국민들의 자유를 더 회복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계층 간의 갈등 혹은 계급 간의 갈등이나 양극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소위 오히려 더 시장 경제에 대한 개입이 상당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늦은 밥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대 홍승걸 교수님 그리고 배지대 정현정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늦은 밤 저희 100분 토론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MBC 100분 토론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